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시리아에서 테러 그룹 아이시스 리더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상을 막기 위해 공습 대신 특수부대를 투입했으나 그들이 자폭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동맹국이 단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푸틴의 침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도 곧 코비드-19 테스트 기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미시시피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37번째 주가 됐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나비 보호구역이 우파의 괴롭힘으로 폐쇄됐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오늘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합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처음으로 줄어들고 프로젝트 투자는 늘어나자 주식값이 어제 폭락했습니다. 꽃시장이 미 전국적으로 텅텅 비었습니다. 역시 공급망 때문인데 미뤘던 결혼식을 치르려는 커플들은 난감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에 굉장히 많은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미국의 특수부대가 20여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죠. 시리아 북부 터키와의 국경에 있는 아이시스 은신처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아이시스 리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고 결국은 리더들을 여러 명을 제거했다는 이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내용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He was responsible for the recent brutal attack on a prison in northeast Syria holding ISIS fighters, which was swiftly addressed by our brave partners in the Syrian. 미국의 공습으로 결국은 숨지고만 아이시스 리더가 얼마나 잔혹했던가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감옥을 해서 그 감옥에 아이시스 전투원들이 구금돼 있기 때문에 그 구금 상태를 풀으려고 하다가 미국과 동맹군에 의해서 수백 명이 아이시스 전투 요원이 사살되고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서 미국도 위협을 하는 그 같은 테러를 저질렀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하지 압둘라 또 아브 이브라임 알 하시미 알 콰라시 보통 이제 알 콰라시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2019년부터 아이시스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아부 알 바그다디 이름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가 오랜 동안 아이시스라는 테러 그룹을 이끌고 있었는데 미군에 의해서 숨지고 나서 그 뒤에 리더로 있는 알 콰라시와 하지 압둘라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사람들도 결국은 제거됐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은 어떠한 주체라도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그들을 제거하고 미국을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지금 민간인 사상자가 당연히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서는 뭐 모두 13명이 숨졌다. 어떤 매체는 9명이 숨졌다. 시리아의 보도냐, 영국의 보도냐, 미국의 보도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민간인 사상자를 막기 위해서 공습 대신에 특수부대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2층 집인데 이제 3층 그 옥상에 올라가서 결국은 자폭을 했다는 거죠. 이 아이시스의 리더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와이프, 아이들과 함께 자폭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도 목격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 겁니다. 특수부대 요원이 그 작전 개시를 하기 전에 아주 그 큰 확성기 같은 것을 통해서 2층 집이니까 집 안에 있는 어린이들과 아이들은 그 신변 보장이 되니까 전부 나와라라고 크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목격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시스의 리더가 3층 옥상으로 끌고 가서 전부 그 폭탄을 장착하고 그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미국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그 2층 집이 보이고 있는데 2층 집, 뭐 3층 집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2층 집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옥탑방 같은 것도 있는데 폭발을 자폭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부분적으로 시멘트 벽 같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안에도 완전히 그 파손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숨진 게 아니라 공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시스의 지도자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8명 어린이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그 최후의 선택을 하기 전에 긴 그 대치가 있었고 안에 들어가서 미군 그 특수부대 요원과 아이시스 그 전투 요원 간의 그 격전이 있었고 그 격전으로 또 다른 리더도 숨졌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나 지금 그 다른 일로 뉴욕에 간다 하면서 아무런 그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비드 19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또 다른 그 역할을 맡은 부서에서는 미국 바깥의 일들도 계속 그 기획을 하고 타이밍을 보고 이 같은 그 아이시스의 리더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계속 백악관에서 대통령은 없는데 지금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이 내용에 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침공하지 않느냐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대통령도 이거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가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 위험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목소리가 하나로 우크라이나, 미국 또 그 나토 동맹국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느냐, 여기서 균열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푸틴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전면적인 침공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이 지금 세 그룹이 단합이 되면은 안 할 수도 있고 어정쩡한 부분으로 단합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동부라든가 그 러시아로 따지면은 서부가 되고 우크라이나로는 동부, 여기에 이제 친러시아 우크라이나계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그쪽 사람들에게 계속 무기도 주고 충동질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내분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만 지키고 더 힘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침공을 하느냐. 그 동쪽까지 침공을 하면은 2014년도에 러시아가 합병을 해놓은 그
크림반도를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아니면 북서쪽에 있는 키이브, 우크라이나의 수도까지 가서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유럽, 그 동맹국들의 단합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어제 그 8,500명 대기 군대 이외에도 3,000명을 그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배치시킨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자 러시아가 그것 봐라, 군사적인 긴장을 그렇게 강화시키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어지겠는가 했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군사력을 계속 우크라이나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군사력 이동이기 때문에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월 1일에 우크라이나에도 갔고, 그리고 어제도 그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해서 당신이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대가를 치를 것을 충분히 각오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뭐 일주일 사이에 3번 정도를 푸틴과 대화를 했고, 독일의 그 올라우 숄츠 신임 그 총리는 곧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을 만납니다. 터키의 그 리셋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그 와일드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토 국가로서. 그리고 이제 터키가 중재를 하겠다고 지금 나선데, 터키는 지난해에 우크라이나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러시아로부터도 비난을 받은 그런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는 왜 비난받았냐면 터키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부터 그 터키까지 어떤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 그런 것들,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는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비난을 했고, 러시아는 왜 비난을 하냐면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토 국가로서 어떠한 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양쪽에 다 연관이 있는 그런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봐야지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 왜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게 긴장 수위를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 그리고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세계 제3세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 등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계속 러시아가 침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데 더 많은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내가 또 그 지역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들보다, 지도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보다도 영국 총리가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당사국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인데, 우크라이나를 잘 아는 외교관들은,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외교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경험도 별로 없고 2019년도에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대통령 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해외 토픽감으로 웃고 즐기셨다가 지금은 잊으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현 대통령이 젊기도 하지만 뭐 법대를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이 배우였고 또 더군다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무슨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하는 역할을 맡고 나서 2018년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람들, 그리고 그 미디어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대로. 그래서 그 당으로 본인이 선거에 나간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가 대통령에 나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은 당신이 알면 뭘 알아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아무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찌어찌하여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미국과 서방 세계에 무기는 달라, 실제로 무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아마 다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긴장이 높아질 때 내부에서 지나친 공포심, 그 패닉을 조장이라기보다 패닉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최악의 사태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아주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러시아는 아니고 미국과 서구다 하면서 8년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이 분리주의자들, 우크라이나가 이제 91년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련을 그리워하는 측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권 자체는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생활하도록은 놓아두지 않겠죠. 이게 이제 한국의 과거 일제시대의 일제에서부터 분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가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비교가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예를 들어서 독립을 하고 나서 친러시아계의 그 경관이라면 다 숙청 비슷하게 제거를 한 거죠. 제거를 하고 새롭게 경관을 뽑을 때도 어떻게 이 사람이 친러시아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철저히 검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는 달랐던 거죠. 우리가 인력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친일을 기꺼이 친일, 뭐 생존형이 아니라 기꺼이 친일도 그대로 그 많은 부분에 꼽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해서 8년 동안 계속 러시아 쪽으로 붙어 있는 그런 그 우크라이나 같은 국민들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이기도 합니다. 탑은 부패했습니다. 민주주의,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해봤자 10명도 안 나왔는데 91년부터 지금까지 6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이 대통령이. 그런데 민주주의의 시작은 어느 나라나 이제 부패라든가 또 막 그 스트러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친러시아 쪽보다는 우크라이나 독립, 나는 독립된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친러시아 대통령을 쫓아내고 경험이 없는 젤렌스키라는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을 정말 코미디처럼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이제 대중들 편안하게 하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어찌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탄력이 있고 강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면 우크라이나 군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러시아군이 어떤 그 군대인데, 더군다나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어떤 뭐 국방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신 무장 같은 것도 강화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계산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더 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하다 하더라도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쪽으로 넘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러시아의 꼭두각시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내가 잡아먹어서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써먹으면서 점점 러시아의 힘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내부 이제 국민들이 조금 분열돼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어느 미국보다 힘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반감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스파이국을 믿지 못하는 경향도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미국의 스파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맞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유럽을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외교에서? 아니, 미국이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어디 뭐 물 건너 어디 건너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미국 내부에도 풀어야지 될 문제가 많은데 돈을 써가면서 우크라이나만을 위해서 어떤 그 살찐성인의 자세를 보여주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도 미국에서 그럼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자체적으로 정립을 해야죠. 친러시아는 안 된다 하고 정립을 하고 미국과 확고하게 하던가, 아니면 친러시아로 가던가, 아니면 친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던가.
힘을 키우기 전까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꼭두각시가 되는 나라는 싫다 하는 국민들이 지금 많아 보이고요. 그러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별거 아닌데 미국과 영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만약에 침공이 시작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크던 작던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스로가 한 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신뢰감 같은 것을 잃게 될 것도 분명하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같이 만나서 외교적인 문제 해법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전환점 같은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세계가 전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씩 어수선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곧 무료로 코비드-19 테스트 기구를 받으실 수 있게 됐고요. 미시시피주와 텍사스주의 어떠한 지금 미국을 보여주는 추세라고 할까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서 할 얘기가 총과 범죄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어떻게 그런 것을 총으로 인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을요, 경찰국. 그리고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라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죠. 이것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메디케어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곧 봄부터랍니다. 이제 정확한 날짜 같은 것은 또 한번 공지를 하겠죠. 코비드-19 테스트를 약국이라든가 소매업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달에 8개. 지난번에 이제 민간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은 리펀드를 한다던가 아니면 보험회사가 조치를 다 취해놨으면 약국에서 무료로 한 달에 8개씩 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을 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빠져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장치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무조항으로 그 당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즉시 시행해라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제 봄부터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메디케어가 오버 더 카운터로 지불하는 첫 번째랍니다. 약국에서 그렇게 처방전 없이 해서 지불하는 첫 번째라고 하고요. 코에 뿌리는 백신도 개발 중이다. 이게 이제 공기로 다니는 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러한 연구들도 하고 있고 육군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인은 전역시키고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캐나다까지 원정 가서 캐나다에서도 모든 나라에서 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이 차이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겠죠.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어쨌든 세계에서 이런 백신 반대 운동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원정까지 가서 시위를 한다고 하네요. 미시시피주는 굉장히 보수적인 주죠. 그리고 이제 상원과 하원, 주지사까지 전부 공화당인 주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시피주가 마리화나 의료용으로 쓰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곧 시행합니다.
뭐 암 환자라든가 여러 뭐 에이즈 환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 뭐 진통제로서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주의회에서 당연히 통과했고요. 그 전에 우리가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주민 투표에 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3온스씩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주 미시시피의 하원, 상원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주지사까지 공화당의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어제 서명을 하면서 즉시 시행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즉시 시행한다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지 되는 뭐 유통 과정 등등 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그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의료용이기 때문에 이제 처방전이 필요하고요. 37번째 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많은 주, 진보적인 주는 거의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레크리에이션용의 마리화나도 뭐 그 합법화하는 주가 많기 때문에 미시시피 주가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누군가가 아플 때 그런 아픈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정말로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그 같은 것이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선거에서는 주민들이 한 달에 5온스까지 허락을 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하루에 아픈 사람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3.5g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달에 3온스랍니다. 주민들은 5온스를 원했는데 그것보다는 주의회에서 조금 낮췄네요. 그러면 보수적인 주에서 왜 주지사, 상원 하원 의원들이 전부 공화당 의원들이 마리화나를 의료용이지만 어쨌든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를 했는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제조할 때부터 분배하고 또 소매로 팔고 할 때 전부 세금이 거치잖아요. 그 세금이 미시시피 주의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조부터 판매할 때까지 여러 가지 그 규제는 있습니다. 제조도 꼭 그 실내에서만 한다던가, 실내에서 이 마리화나를 키울 때도 어떠한 그 룰이 강하게 적용이 되고 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에 나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텍사스 남부가 되겠네요. 미션 이 지역에 National Butterfly Center, 전국 나비 센터가 있습니다. 이 전국 나비 센터가 그 비영리재단, 비영리재단이 운영을 하는 건데, 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가까이 있죠. 당연히 이 재단이. 그런데 여기에는 한 200종류의 뭐 여러 뭐 나비도 그렇고 많은 그 멸종 위기의 어떠한 그 식물들과 그리고 생명체들이 서식해 있답니다. 100에이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죠. 100에이커고 당연히 뭐 버터플라이 센터니까 연구하는 그 연구실도 있겠지만 가든, 정원이라고 100에이커짜리의 정원이고 멸종위기 생물들의 서식처인데, 지난 20년 동안 이 버터플라이 센터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견학을 왔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곳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그 우파들의 괴로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와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면서 장벽을 세우는데, 이곳에 뭐 예고도 없이 벽을 쌓는다면서 나무를 막 찍어 내리려고 사람을 보내고 기구를 보내고 등등 허가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 내셔널 버터플라이 센터에서 정부를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하고 나니까 바로 그 멕시코에 벽을 세운다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처음에 당선되기 전부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멕시코 장벽이 되겠어 하는데 돼 멕시코가 돈 다 될 거야 했는데 됐습니까? 4년이 지나고 나서 멕시코가 돈 됐습니까? 멕시코 장벽이 세워졌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 그룹들이 We Stand America, 그리고 We Build the World, 뭐 이런 등등의 그룹들이 계속 이 센터가
우리는 여기를 허가 없이 나무를 잘라내고 하면은 멸종 위기들의 그 멸종 위기 생물들을 이분들은 보호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비영리 기구로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하니까 마치 그 이민을 지지하는 센터다 이런 형태로 하면서 이 우파 그룹들이 많은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을 뭐 멕시코에서부터 사람들이 불법으로 오고 여기가 인신매매의 통로야. 이러면서 사진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러네 했는데 그게 다 가짜 사진이었고 그러한 것을 배포한 사람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정부를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는 이 센터의 버터플라이 센터의 스태프들 뭐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 협박을 하고 괴롭힘을 주고 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북미 나비협회에서 지었는데 북미 나비협회 회장도 이건 안 된다. 북미 나비협회에서 이 그 내셔널 버터플라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의 안전 그리고 방문객들도 학생들도 많이 방문하는데 그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문을 닫겠다 해서 멕시코 장벽 때문에 그 자연 보호 구간이었던 100에이커나 되는 내셔널 버터플라이 센터가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버터플라이들은 그러니까 가까이 들어가서는 보지 못하는 거죠. 센터 자체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항상 그 정부에서 하는 일 그리고 어떤 그 여론의 흐름 같은 것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그 텍사스주의 어린아이들이 견학 가기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버터플라이가 있고 우리 집 주변에서 보지 못한 나무가 있고 저 새는 무슨 새지?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페이스북 회사 이름 바꿔서 메타요. 이 메타라는 그 페이스북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분기에 사용자가 줄어들었답니다. 세계에서 뭐 그다지 페이스북의 그 사용자 전체 숫자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사용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회사가 브랜드네임을 바꾸고 나서 일어난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그 돈이 줄어들었냐면요. 어제 그 장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 주식이 뭐 한 20%가 내려가서 거의 뭐 2천억 달러, 뭐 1900 얼마에서 거의 2천억 달러 정도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뭐 당연히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겠지만 2천억 달러면은 뭐 페이스북으로 치면은 아무튼 20%고 그리스 경제보다도 더 많은 뭐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경제도 뭐 세계에서 한 뭐 51번째 정도 되고 뭐 1890억 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2천억 달러 정도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윤이 가장 최근의 이윤이 뭐 지난 분기보다 또 지난해 같은 그 분기보다 많이 또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면서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사용자는 줄어들고 투자 같은 것은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투자가들이 많이 놀랐고 그렇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부 고발자가 미국 의회에서 영국 의회까지 가서 페이스북은 돈만 하라.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해가 주는지 이런 건 상관하지 않는 회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마크 저커버그 자신은 왜 이렇게 그 사용자가 줄어들었냐. 틱톡 그 블레임을 많이 했는데 틱톡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예전에는 페이스북만 썼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틱톡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라는 가상과 현실을 접합해서 한다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회사에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어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투자가들이 지켜볼 테고요. 구글과 알파벳은 그에 비해서 수익이 컸습니다. 뭐 설치를 하는 설치 베이스의 광고, 구글에서 요즘 뭐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꼭 나오잖아요. 우리 그 광고주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글은 유튜브 광고로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가 돈 버는 것보다는 유튜브가 돈 버는 것이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렇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그 미국 전국적으로 꽃 생화가 큰일이다. 뭐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저희 회사 아래층 1층에 꽃집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 다닐 때마다 그 꽃집을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고는 하는데 그 꽃이 미 전국적으로 공급망에도 영향을 받고요. 미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사고 계시는 그런 꽃들이 다 미국에서 재배되는 게 거의 아니니까요. 그리고 노동력, 기르기 힘든 환경, 날씨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서 생화는 너무 요즘 힘들다면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LA 다운타운 꽃시장도 그렇고 뉴욕의 꽃시장도 그렇고 2020년도 처음에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전부 그 락다운을 하니까 뭐 누가 사무실에 꽃을 꽂겠습니까? 손님이 안 오는데 나만을 위해서 꽂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손님이 오셔야 뭐 한 송이 꼽을 거, 세 송이 꼽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은 꽃을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결혼식 하려는 것도 조금 참고 했었던 분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시작되면 미국에서는 이벤트 하면 꽃이잖아요. 꽃장식, 생화장식인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결혼식에 많이 쓰이는 흰색 꽃, 흰 장미 뭐 그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뭐 그 컨테이너 꽃을 담는 또 꽃 그 테이프 같은 것도 없고 다 심지어는 이제 꽃 가면 또 초도 가잖아요. 색깔 있는 예쁜 초도 없고 30년 동안이나 이벤트에서 꽃을 다루신 분이 NPR 방송이 아니네요. 뉴욕타임스네요. 굉장히 기사가 길었거든요. 왜 NPR이라고 생각했죠? 생각이 중간에 나서 다행이네요. 30년이나 꽃을 다루신 분들이 나 30년 경력 동안에 이렇게 꽃이 없는 것은 처음 봤어. 처음 하면서 올해에 미국에서 뭐 한 250상 정도는 결혼식을 할 것으로 결혼협회 등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꽃이 없으니 큰일이죠. 꽃이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네덜란드, 또 그 컬럼비아, 에콰도르, 케냐 이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장미는 에콰도르에서 많이 오고 네덜란드는 여러분들 튤립을 생각하시겠지만 튤립보다도 오히려 뭐 그 작약, 모란, 피오니가 더 많이 옵니다. 네덜란드 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꽃이 사실은 많이 쓰여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벤트 꽃은 싱싱해야지 되고 이벤트 당일에 활짝 펴줘야지 되는데 결혼식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전에 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또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웨딩 그 이벤트에서 자연스럽게 활짝 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로서리 스토어와는 조금 오래돼도 돼요. 대신에 이제 미리 너무 일찍 따면은 피지를 않죠.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꽃을 사오면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웨딩에는 못 쓰는 겁니다. 안 피면 안 되니까. 해서 이제 전에 한 송이에 예를 들어서 꽃이 1달러 50센트. 저는 항상 꽃시장에서 꽃을 사버릇해서 1달러 50센트 주고 산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런 꽃은 지금 3달러 주고도 못 사고 적어도 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꽃가게 가셔서 여러분 왜 이렇게 비싸게 받으세요? 뭐 폭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분들도 너무 괴롭습니다. 흰 꽃은 더하다는 거죠. 대안은 있죠. 실크 플라워. 물론 실크 플라워가 예전부터 많이 쓰였지만 요즘에 실크 플라워는 생화보다 뭐 돈이 한 70% 정도 적게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이 화분 같은 곳에 뭔가를 그렇게 심어 놓고 이쪽 이벤트에서 쓰고 다음에 다른 이벤트에서도 쓰고 하는 그 이벤트 기획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어떨 때 이제 그 바깥에 이제 딱 내 눈이 보이는 곳에
꽃이 있는 때가 있고 꽃이 없는 때가 있는데 꽃이 하나도 없는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실크 플라워를 이렇게 꼽아두면은 훨씬 안에서도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은 좀 허접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너무 공허하다, 너무 황량하다 할 때 이제 살짝, 그리고 실제로 생화가 있을 때 살짝 조금만 덧칠을 해주면 필요한 색깔로, 그러면 아주 좋죠. 아무튼 요즘 꽃이 너무 귀하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리투아니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제가 지금 불러드린 나라가 이제 오늘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되겠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지금 그 보이콧을 했잖아요. 외교적으로 선수들은 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과반수 정도는 보이콧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당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45%, 거의 반 정도네요. 보이콧? 뭐 올림픽 보이콧 하는 거 나 못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중국이 인권 그 유린을 한다. 그 소수인종이라든가 뭐 그 특히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뭐 점심도 먹는다고 하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시차상으로 보면은 지금이 이제 2월 4일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이미 밝았고 몇 시간 있으면 서로 그 만나겠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고, 뭐 베이징 올림픽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그 덕담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텐데,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외국에도 한 번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 만나는 정상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전에 베이징에서 그 썸머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때는 미국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침공하느라고, 조지아 침공하느라고 못 갔고, 미국에서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그 베이징 그 썸머 올림픽에 참석을 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가면은 대통령이 선수들도 격려를 하죠. 하면서 그때 부시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썸머 올림픽에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변하면서 12년이 지나니까, 그게 2008년도였는데 이 부시 대통령 마지막 임기 그 해였는데,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정도로 냉랭해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제 중국이 그 전에 2번 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3번 임기를 하면서 장기 집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또 올림픽으로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뭐 인도와도 국경 분쟁, 호주가 이제 미국, 영국과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그 협력 같은 것을 한다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 대만은 대만대로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나서 아마도 이제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그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쪽 뉴욕 일리노이부터 이쪽 뉴멕시코 지역까지 겨울 폭풍이 불어와서 어떤 지역은 눈도 14인치나 내렸고 오늘 비행기도 한 5,000편 정도가 취소됐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